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금방 까먹었어. 삼변시대죠. 삼변시대. 자, 2부 삼변시대.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송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송문 변호사입니다.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또 빠져보세요. 또 한번 빠지고 나면 뭐 그냥 방송에서 그냥 뭐 없는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죠. 아, 그렇죠. 예, 이름이 두번 자꾸 나와요. 빠지면 아주 영원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 자, 신라와 백제. 예, 절대 빠지지 않는 박지훈입니다. 예.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 삼변시대 계속 이게 하겠습니다.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전 거예요? 그냥? 숙명입니다.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병우 네. 닮았네요. 똑같이 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법정에 나와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의 뭐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언론 보도된 거는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 이제 사실 우병우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들 꽃보직 논란이 하나 있었죠. 운전병. 그렇죠. 예, 코너링이 좋아서. 네, 코너링 그 요철 잘 넘고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그래서 온 국민을 한번 웃겨줬던. 예.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명백하게 특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뽑은 거냐 이제 그 경찰 담당 이제 그 알아보니까 건강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대답이 왔대요 처음에. 예. 아니 근데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입원 기록도 많은데 뭐가 건강하냐.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는데 그대로 이제 뭐 진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근데 본인이 생각이 그건 명백히 특혜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이제 우병우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서 이제 감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 하느냐 도대체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병우석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왜 그래? 둘이 친하거든요. 옛날에 연성기수도 하나 차고 학교도 갔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어디죠? 경주지청에서 지청. 또 같이 90년도인가 같이 근무도 했고. 92년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래? 이석수는 공안 쪽이고. 그렇죠. 우병우는 뭐 길은 특수 달랐죠.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제가 보니까 우병우석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오. 갑자기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지나면 우리가 다 이게 잘 마무리해서 별로 문제도 안 될 건데 이걸 왜 구태여 감찰을 하느냐라고 전화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하고 약간 외압이라고 느꼈다 이런 진술을 어제 쏟아냈죠.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쎄요. 그 얘기도 있네요.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4번째 섰는데 그 생략이 있어요. 다 빠져나갔다. 영장 다 기각시켰다. 뭐 이런 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숙명이란 받아들이겠다 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말보다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냥 정답 있잖아요.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정답.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낫지. 이걸 헤쳐나가겠다. 또 한번 해보겠다. 그 말 자체가 사실 보는 국민들 하여금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 레이저 눈빛이라든지 그 팔짱 낀 모습이 또 상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약간 이런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뭐 눈빛 뭐 레이저 눈빛 쏘긴 했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들을 했어요. 뭐 그냥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논평을 할 수 없는 그 원론적인. 근데 지금 저 얘기 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고 제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약간 본인 입장에서 약간의 자신감도 있고 약간의 짜증도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약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너희들 할 때 하고 싶으면 해봐.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상황을 안 좋게 돌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전병헌 전속 영장 기각되고 김관진 그다음 임관빈 그 두 분 다 두 사람 다 구속 적분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법으로 좀 제동을 거는 거다라는 관측은 있었어요.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니냐.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도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기류가 좀 바뀌니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저렇게 좀 강한 톤의 얘기를 작심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앞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 얘기한 거에서 한 번 더 붙이면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 있잖아요. 아,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주민 변호사가 저랑 친한데 제가 박주민 변호사 감찰했다고 합시다. 전화해서 형님 뭐 합니까? 그것까지 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까지 하면 왜 합니까? 예, 이거는까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한국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전화 정도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이석수 감찰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거기서 전화로 형님 하고 항의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화한 죄가 아니라 그건 가십거리고 국정을 동원해서 사찰한 그 부분인 건데 지금 추명호 전 국장 그다음에 누구죠? 최윤수 2차장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린 혐의를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이제 관측은 가능한 건데 실제로는 두고 봐야죠. 추명호가 그런데 세 분이 이렇게 똑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김태현 변호사 평가가 제일 가슴에 오고 찰져요. 같은 진영이니까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거군요. 약간 눈물도 보이면서 약간 아니 근데 우병우 할 때는 약간 또 레이저 사이 약간 나도 머리 좀 한 머리 하는데 경쟁심도 좀 있고. 대학교 동문입니다. 이 기회 하나 보내버리자. 우리 진영이 대학교 동문이에요. 동문 선배들이요 다. 그리고 잘 이해하죠. 이 기회 보내버리면 우병우가 공천자 갈 자리 내가 가지 않을까? 똑똑해서 찰지구나가 아니라 진영이 비슷하죠. 칭찬하면 일단 긴장해야 돼. 칭찬하면 긴장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병우석이 오늘 뭐 저렇게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면서 들어갔지만 일단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최윤수 2차장이 검찰에서 좀 많은 걸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윤수 2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추명호 국장이 이제 국정원장 거치지 않고 우병우석에 직보하고 그 이제 뭐 사실 국정을 통해서 이제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윤수 2차장이 나 직보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석에게 직보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기만 했지 관여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쟤는 유죄다. 저 둘이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고 별다른 토를 단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고 있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사실 최윤수 2차장도 영장을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살 길을 찾으면서 했던 진술들이 우병우석한테는 굉장히 또 불리한 진술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속죄한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속죄한 카드. 속죄한 카드. 근데 좀 조금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 재판 받고 나오는 도중에 그 직후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휴대폰 같은 거. 그건 약간의 쇼맨십 같아요. 검찰에. 지금 당장 그 휴대폰 압수한다 해가지고 얻을 증거는 사실 적어 보이거든요. 작년 11월에도 깡통이었잖아요. 그때도 깡통이었는데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좀 긴장을 풀고 이젠 좀 우병우를 어떻게 봅니까? 우병우 저기 김태현 변호사 선배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칭찬이죠? 다만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윤수하고 이제 추명호의 어떤 진술 부분이에요. 그거를 갖고 지금 불렀을 생각이 들고 불법 사찰이라든지 국정원법 위반인데 글쎄요.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다 그러면 영장 발부는 좀 어려워요. 사정 변경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빨리 끝나면 오히려 이거는 이긴 싸움이고요. 늦게 끝나면 우병우한테 유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법원도 이제는 그 기각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영장은 별개로 가는 문제인데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그 죄의 크기보다 혐의를 받고 혐의 크기보다 사실 약간 괘씸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 있어요. 감정을 그렇죠. 아주 그냥 제대로 그럼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레이저 안 쓰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었어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제 전화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저도 뭐 알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누구죠? 저 검찰에 있는 주요 간부 하나가 뭐 김모 차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병우 전 수석 및 그 변호인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었다. 그게 이제 혹시 검찰 수사본부가 새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감찰 들어가겠다. 뭐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앞서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제 봉도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긴장을 풀어놓고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아마 그 검찰 만약에 간부랑 전화 통화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상황은 바뀔 수 있죠. 바뀌죠.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뭐 법원에다 얘기를 볼 수 메시지를 있는 거죠. 확실하게 줄 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 싶고 예. 물론 그가 보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약간 뭐 검찰에서 좀 쇼잉의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여주기식. 아마 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보면 그 검찰 현직 그 간부와 예.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병우석이요. TV를 보면서 네. 특이한 게 차량 압수수색하는 거 못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도. 저 차량? 뭐 이동 왜 경로나 했어요, 이런 이거는? 이동 경로나 이런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쇼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상합니다. 그거밖에 없을 것 이런 같은데. 걸 거예요. 내비게이션 네. 이런 거 추적해갖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도 뭐 그래도 뭐 이런 건질 거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병우석 표정이요 그 당시에 별로 놀라질 않더라고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무슨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셨죠? 뭐 이렇게. 평상시부터 다 디펜스가 네, 되네. 그러니까 그게 아휴 이제 뭐 이걸 하든 말든 뭐 그래 해봐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구속되면은 사정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럼 많이 바뀌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표정. 뭐 네, 내성이죠. 내성이 됐어요. 진짜 작년 10월부터 한 1년간 검찰이 쫓은 사람이 거의 1년 한 명만 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포토라인 4번 섰죠. 영장 2번 기각됐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저 정도의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요. 봉선님 잘 알겠지만 무너져보지 않았잖아요. 계속 조사받으면 맞습니다. 아유 그냥 차라리 징역 가고 말지 이런 툭 놓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도. 근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놀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눈빛이나 말투나 이런 거 그때 봤을 때 그렇게 놓고 할 사람은 아니고 아까 뭐 이거 숙명이다 헤쳐나가겠다는 얘기를 봐도 해봐. 아 이게 예. 흑수저 출신이어서 예. 멘틀이 좋아요. 네,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그래서 좋아요. 아마 끝까지 투쟁을 할 것 같고 법정 투쟁을. 근데 저는 그 차량 압수수색은 이건 좀 상상력인데 아마 검찰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을 하나를 더 쓴다면 차 안에 그거 어떻게 두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압수수색을 하지 그 보이는 데서 그 그게 보이는 그런 이상하잖아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언론의 대프레스용이라는 건 제가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나는 이해가 어쨌든 안 실질적인 효과는 거둬야지 뭐 그거 하려고 뭐 프레스용으로만 그렇죠. 하긴 하겠어요. 아니, 무언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차량에서 대포폰 같은 게 그렇죠. 차량에 나올 하나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병우 전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전화 차에서 이동하면서 할 때 차에 있는 전화 꺼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 만약에 저도 비밀스럽게 전화를 하는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 저도 차에다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가능성인 그 거죠. 대부분의 그 약간 부정한 행위를 하는 남편들이 차 안에 핸드폰을 뒀다가 걸렸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이세요? 경험이요? 왜 부정한 행위를 해요? 왜 부정한 행위를 그렇게 해요? 말씀하시길래 블랙박스 뭐 블랙박스 아니, 뭐, 이런 걸로 많이 걸리고. 아 이렇게 경험에 물어보는 게 그 임 누구죠? 아 최동호 혼외자. 네. 그 보도할 때 눈빛과 비슷하네. 아 그렇습니까? 우병우 선배, 우병우 선배. 네, 오늘은 우병우 선배로 가네요. 네. 우병우 같은 학교요? 그렇죠. 같잖아요. 거기다 아, 이석수, 법대도? 우병우 뭐 다. 예. 네, 법대고. 법대고. 예. 직속 후배. 직속 후배죠. 아. 윤석열 검사장. 좋은 사람 말고 나쁜 사람 이런 좀. 김기춘 실장. 진경준. 그렇죠. 맞아요. 네. 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백 변호사부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은 영장 비율로 청구하진 해도 돼. 몇 프로? 저는 5대5. 5대5.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는 6대4로 또 기각될 것 같아요. 아 기각. 전 6대4로 발부요. 요번에 영장 요번에 저기 영장 그럼 쓰는 게 9대1로 써요. 9대1요. 9대1로 요번에 발부 못 시키면 예. 검찰 진짜 체면 말이 아닙니다. 아 뭐냐 또 완전히 빠지는 거죠. 요번에는 저는 요번에 조사 끝나고 바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영장 이제 청구를. 6대4를 기각 말씀드렸냐면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하는 그 라인들을 보면 굉장히 언론 플레이 잘해요. 제가 굉장히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뭐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 생길 수 있지만 수사 사항이나 그런 데 슬쩍 흘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 압수수색을 딱 해가지고
그건 다 언론에 또 이제 대포폰 발견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슬쩍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나 못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추명호 국장과 최윤수 2차장 이쪽의 증언이 좀 강력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언, 진술 증거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잖아요. 일단 증거 인멸의 흔적은 김모 차장 검사와 그렇죠. 증거 인멸의 흔적은 나오잖아요. 법원에 강력한 메시지가 안 될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우병우 수석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왜 우병우 수석만 구속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 무조건 구속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도 사실 6대4라 그랬던 건 사실 박지훈 변호사도 5대5 미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대1입니다. 9대1. 그러니까 처음에 던질 때 6대4라고 한 거는 박지훈 변호사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의 예측은 늘 틀렸어요. 항상 틀려요. 반대로 많이 가요. 그럼 제가 올려볼까요? 7대3으로? 7대3 기각? 근데 그래서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추명호와 최윤수와의 연관관계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추명호는 사실은 원래 기각이 됐다가 나중에 잡혀 들어왔거든요. 많이 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추명호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최윤수도 마찬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추명호 다 불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직의 이런 충성도 이런 게 높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속죄양 어차피 그 사람 누구나 버리고 가는 하나 던지고 국정원 쪽이잖아요. 결국 검찰 쪽까지 살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굳이 말하면 추명호 입장에서는 카드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국정원 쪽이니까 검찰 사람들 지금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TFC 다 잡혀 들어간 게 추명호 진술이 큰 거거든요. 아마 우병우까지 얘기했지 않을까 생각이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자기 원장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뭐. 속죄양. 추명호 일이 된 김에 다 벌어야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걸석 재판 간단하게. 이거 뭐 그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원래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냐 그것만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데요. 좀 예상 외에 좀 어제 상황이 펼쳐졌는데 재판부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국선 변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진짜 어제 뭐 재판부에서 요즘 좀 국선 변호사들 다 열심히 한다 그러던데. 그리고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선 변호사들보다 낫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딱 찍어요. 사선 변호사 누구 유영아? 뭐 그래 찍으세요 그냥 대통령 전에 이제 있었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게 태블릿 PC만 관련해서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최순실 아니에요 이거였잖아요. 그냥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김한수 전 행정관 원래 본인이 사서 그렇죠.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냈는데 그걸 최순실 씨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리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봐도 그런 쪽으로 의문점을 갖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걸석 재판이지만 오히려 덜 불리한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증인 신문은 계속 진행을 해요.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 대답을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록만 보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국선 변호인의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지금 박 전 대통령 이제껏 와서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럼 낙서하고 뭐 이러다가 말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걸석을 지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었다. 뭐 그런 말을 제가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뢰인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인정을 하고 양형을 다투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뭐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설득을 좀 해야 되고 여자 변호사 2명이 있어요. 안 만나주잖아요. 선임이 된 이유가 언젠가는 다 만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걸석 재판 자체보다는요. 저는 접견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그렇죠. 접견 부분. 걸석 재판 자체는 어차피 법원에서 안 나왔어 괘씸죄 양형 더 높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이 그리고 재판이 다른 사건들이요. 뇌물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걸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접견 얘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 뭐를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됐을 때 아닙니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 기록 보면 박 전 대통령 다 부인합니까? 그렇지. 그럼 팩트는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이 없다는 거죠. 들어갔을 때 모르죠. 왜? 박 전 대통령 속마음을 모르니까. 최소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 속마음을 다 알고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사건의 본인이 생각하는 팩트 그걸 들은 적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적절히 변론을 녹여내면 되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은 그게 없으니까 오직 수사 기록을 보는 박 전 대통령을 부인하는 아닙니다. 사익을 취한 적 없습니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된 변론의 한계가 변론을 못 하는 거죠. 예. 접견 안 하고 변론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일이고요. 접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기록상 이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접견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 끝까지 저거 접견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박 전 대통령 오히려 불리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접견해도 근데 인정 안 해요. 박 전 대통령. 설득시킬 수 있다. 아니 변호사들이 가서 논리적으로 유영하 변호사 말고 일반 변호사라면 저라면 좀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설득할 사람 없어요. 아니 가가 논리적으로 법이 이렇고 증거가 이런데 당신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자백했을걸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겉속 재판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소소소고기. 자, 2부. 3부죠, 3부. 네, 뭐죠? 전병헌 영장 재청구되나? 오,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사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전병헌 수사과 관련해서 GS 홈쇼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GS 홈쇼핑은 왜 난데없이 또 웬 말이야? 롯데홈쇼핑 얘기만 있었는데. 오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롯데홈쇼핑만 가지고는 영장을 재청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제보가 들어왔나 그럼?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GS 홈쇼핑 2013년도에 또 그 당시에 전병헌 그 당시 의원이었죠. e스포츠 회장으로 있을 때 거의 1억 5천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GS 홈쇼핑이. 어떻게 해요? 1억 5천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이게 당시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의 압력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검찰의 생각이고 1억 5천만 원 이렇게 쪼개기로 들어왔나요? 500만 원씩? 아니 이제 그 이제 e스포츠에 5천에 갔는데 근데 이제 이 1억 5천을 기부하기 전에 당시 전병헌 의원실에서 무슨 발표를 냈냐면 GS 홈쇼핑 소비자 피해 보상이 주요 홈쇼핑 채널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기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기부 안 하면 자꾸 이런 걸로 괴롭히겠다라는 뉘앙스를 준 게 아닌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은 어쨌건 영장이 한번 기각돼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추가해서 뭔가 혐의를 더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전병헌 수석이 기각이 됐지만 어쨌든 이 현 정부에서도 불법 부정한 행위 있으면 우리는 칼을 대겠다. 네, 그렇죠. 그럼 아주 강력한 이미지는 줬잖아요. 강력한 이미지를 줬는데 정부 속을 떨궜잖아요. 더 강력한 이미지를 주려면 이제 최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불구속이면 무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영장이 나오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래도 구속이 안 되면 에이 또 봐줬네. 근데 원칙은 원칙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칼을 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칼을 대겠다. 네. 근데 이번에 칼을 대는데 또 기각되면 모양이 쫙 빠지니까 오히려 이걸 마중물로 해서 야당을 치고 들어가진 않을까? 오히려 왜냐하면 야당 얘기하니까 긴장하시잖아요. 벌써. 손모잖아. 손에 이게 땀이 나고 나 지금. 손도 풀었어. 오늘 제가 지난주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와서 이제 지난주 빠졌잖아요. 지난주 그랬어요? 네, 지난주 나왔고 지난주 나와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전병헌 전 수석의 그 수사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사정은 딱 2개가 생각난다는 거죠. 전병헌 철개관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권에 대한 사정란 육참골단 차도살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참골단 차도살인. 그러니까 뭐 의도지 아니든지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의도된 거지 않아요. 어쨌든 전병헌 수석을 내줬습니다. 전병헌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정권 끝날 때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못 써요. 버린 카드 완전히 기관장으로도 못 나가요. 근데 완전 버린 카드입니다. 재보궐선거도 못 나가요. 그럼요. 다음 공천도 쉽지 않고 거기 지금 김병욱 의원이 어쨌든 김병기 김병기 의원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국정원 출신인데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원 출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다음 공천에도 김병기 의원이 유리할 것 같고 어쨌든요. 그러니까 전병헌 버린 카드라고요. 정무석을 버린 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뼈 내줬는데 살 내줬는데 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야당에다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전병헌이라는 이 카드만큼 좋은 카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정권이 그래요. 항상 정권이 야당을 치기 위한 마중물로
썼다라고 그렇다기보다 육창 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육창 골다는 어려워요. 아니 그 이제 서울대 법대 우병우 후배들이나 아는 용어. 이거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새정치국민연합 혁신위원 할 때 육창 골단이라는 말을 처음 써서 이 얘기가 정치권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대 법대 같이. 그렇죠. 서울법대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도살이는 그런 거죠. 어차피 전병헌 전 수석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야당에 대한 다시 칼날이 번져가면 누가 맞겠느냐. 친박 실세 그룹들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이렇게 정리되는구나라는 것들. 전병헌 의원 입장에서는요. 징역 사는 것 이상의 정치적 살인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무척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정책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 정도까지 갈 텐데 그러면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계속 이 언론에서 얼굴 내비칠 때만 엄청나게 억울해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만 보면 이게 진짜 억울할 만한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들긴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소진들이 말이 바뀐 게 아니까 처음에는 전병헌 의원이 연루가 된 것처럼 하다가 그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진술 증거 위주로 갔다면 갑자기 증거는 없거든요. 네, 진술 증거만 가지고 있었는데 진술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GS 홈쇼핑을 또 압수한 지난주에 삼변 시대에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 가능성 또 영장 청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영장 청구가 한 이틀 3일이 늦어졌거든요. 긴급 체포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는 거는 왠지 이 사건은 정말 쉬우면 쉬운 사건인데 뭔가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자신만만했죠. 이게 확 바뀌어? 그리고 진술이 바뀌었나? 명찰을 뗐습니다. 견장. 정무수석 명찰을 떼고 지금 돌아. 명찰의 견장을 떼고 돌아왔는데. 갔다 온 사람 왜 이래 이게? 그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바로 안 들어왔는 거는 뭔가 검찰의 수사에서 혼란이 생긴 게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전 보좌진들이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 홍준표 대표의 그 윤승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돈을 건넸다. 그다음 기억이 나지 않나.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지 우리 어른은 모른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검찰이 압박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법원 영장 발부 과정에서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다면 뭐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정보에 근거한 건 아니고 추정인 제가 거죠? 뭘 알겠습니까? 일개 변호사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설득력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설득력 있어. 대구분이 이런 그 설득 이런 그 추정을 하니까 그쪽은 배신자라고 욕을 먹는다면서요? 좀 고향에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아니 김태현 의원 그 의원이 의원이 좋아요. 여기 그 의대 나왔나? 아니 여기 김태현 갈 때 그 고향에 같이 가면 괜찮아요. 진영이 비슷해지니까 따라가든지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기 박지훈 변호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 아들 얘기보다 저 얘기를 더 신뢰하신다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혼나고 맨날 박지훈 변호사. 그럴싸하다고 김태현 변호사 말이.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또 그 스펙도 좋잖아요. 우병우 후배. 스펙보다는. 자 그런데 전병헌 어제 한국일보 특종. 그건 또 뭐예요? 야,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거를 이제 법원에 보내잖아요. 이 사람 구속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법원 안에 있는 이제 그 직원이 요 구속영장 청구서 위에다가 고문 할인 있죠. 그걸 꽝 찍어서 발부, 기각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요. 판사한테 영장전담 판사한테. 그러면 판사가 발부를 할 땐 그냥 여기다 발부의 도장을 찍고 기각을 할 땐 기각의 도장을 찍어서 본인이 이제 쓰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게 다시 검찰로 가요. 그 원본이네. 그건 어떻게 조작할 수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발부에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발부 전병헌 수석 영장 발부에 딱 찍었는데 요거를 화이트로 지우고 기각에 찍어가지고 내려보냈다는 이거 용지를 다시 보내주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내려보냈다는데 제가 영장 많이 하는 이제 지금 형사 재판 많이 하는 판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 아니요. 자기도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하루에 한 건 영장실질 심사하는데 뭐 여러 개 쌓아놓고 엉뚱한 데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추측은 제 영장 전담 판사의 추측입니다. 정말 이게 단순 실수라면 자기는 믿기지가 않고 아마도 무언가 처음에는 발부 쪽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제 본인 마음이 바뀌었건 뭐 어떤 다른 이유건 간에 기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 쪽으로 결심을 했는데 무언가 어떤 이유로 이제 사정 변경이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다 이게 발부인가? 발부 했다가 아니야 기각이야. 요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다 이렇게. 제일 높고 또 다른 가능성 한국일보에서는 혹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법원 내 외압 혹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 실수 가능성 없다고 봐요. 단순 실수 가능성 왜냐면요. 없다. 이거 이 들으신 청취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회의원 선거든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들은 일단은 김태현 변호사한테 별로 이렇게 지지 보내진 않아요. 아니 그렇죠. 네. 좀 문자 올라나요 또? 요즘 가리잖아요. 하도 욕이 많아. 아니 올려주세요 그냥 아니라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선거하러 들어갈 때 1번 찍었다 아니 지우고 2번 찍고 안 이런 하잖아요. 경우 없습니다. 이걸 실수하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쌓아놓고 막 찍다가 발부하다 기각인데 어이구 이럴 수는 있지만 한 건이었다면서. 이거 단 한 건인데 뭘 실수 전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마음이 바뀐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역시 뭐 두 가지 마음이 바뀐 요인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바뀐 것도 두 가지다 이제 저 가능성을 백 변호사가 지적을 해줬는데 두 가지 다 제가 이제 반대 놓은 걸 드릴게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발부했다가 기각. 그런데 이게요. 일반 형사재판 판결 쓰는 거는 형량 같은 거 마지막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서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래 뭐 실형하고 집행 바꾸고. 그런데 이건 영장 발부입니다. 심리 다 끝나 더 이상 검찰이나 변호사 서면 들어올 것도 없어요. 근데 초짜도 아니고 영장 서울중앙지법 연장 정담판사가 발부 딱 하다 내밀까 하다가 아니지. 하고 무슨 이유로 생각을 바꾼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전화인데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뭐 법원 고위층이나 정치권이나 뭐 청와대 이런 데서 야 기각으로 하지?라고 전화한다. 그것도 사실 좀 21세기에 좀 분명한 건 제가 BH하고 좀 알잖아요. 그 많은 또 후배들이 있고 절대 외압 없어요. 근데 그건 분명해요. 이거는 외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근데 두 가지 다 아닌 논 건 이런데 또 반대 논거를 드리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외압이라는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뭐 전화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 부정 다 말씀드려 저도 답을 모르니까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3명 있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가. 근데 이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지만 주위의 의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심리를 혼자 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게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인데. 발부했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님들이 아니 영장 부장하고 그런데 야 이러이러한 논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민석 판사가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죠. 신광렬 부장한테. 그러니까 저는 근데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지금 외압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압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뀌었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죠. 그런 게 좀 있을까? 뭐 이런 하나 뭐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 참 공교롭게도 김관진 실장하고 저기 임관빈 비슷해가지고 김관진 임관빈 아이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관자가 있었고 난 관제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관원 좋았죠. 많이 올라갔어. 그 두 사람이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의 구속적 부재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영장 누가 다 발부했을까요? 강부영 판사가 발부한 사람이에요. 특히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실장 강부영 판사 발부했습니다. 근데 신광렬 부장이 풀어준 거예요. 구속적 부심에서. 만약에 우리 봉도사가 정봉주가 정병원 수사를 가정해 보시고 구속됐습니다. 표정 안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속적 부심 칩니다. 야 강부영 판사가 발송했던 김관진 실장 영장 신광렬 부장이 구속적 부심 풀어줬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만약 구속 당연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서 이거 구속적 부심 갔다가 또 풀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두 사람 기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한 10기수 차이 나니까. 여기는 13기수 차이가 신광렬 부장은 형사 수석 부장이고 수석부장 19기. 강부영 부장판사는 부장은 단독 판사니까 32기. 그냥 강부영 판사가 그런 데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네. 진영이 틀린 같은가? 진영이 틀린 데도 설득력 있어요? 진짜 설득력 있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김관진하고 임감이라고 연동을 시키니까 좀 가능성이 아니면 제가 이제 외압이란 건 뭐 청와대에서 강 판사 없던 걸로 하지라든지 뭐 대법원장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판 당하고 싶나?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건 아닌가. 너무 구속적으로
구속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검찰이 주면 다 찍어주냐? 원래 불구속사 원칙인데 그런 법원의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구집 변화 외압이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게 유독 전병헌 수석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는 이거 좀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라 충분히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강병원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 영장 기각으로 가장 그래도 한숨 돌리는 사람은 저는 최경환 총리일 것 같아요. 굴이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야 전병헌 수석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 완전 야당 탄압 얘기할 건데 이러지 않을까 하는 느낌? 아니 아주 제가 기발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착상인데 자작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요? 딱 찍었다가 지우고 어차피 발부 안 할 건데 기각 해놓고 일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슬쩍 흘려 이거를 그래서 마치 외압이 있는 검찰에 넘어갔나? 그러면 저 같으면 넘어갔어요. 몇 번씩 그거 이거 없던 걸로 이건 없던 걸로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요. 저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외압은 빼고요. 외압은 없었어요. 실수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을 수 있죠. 기류.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발부했다. 외압을 했다가는요. 제가 판사라면 녹음해놨다가 전화 왔다 예를 들어서 녹음해놨다가 완전히 아이폰일 경우에 녹음이 안 되잖아 또. 그거는 제가 뭐 다른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강병 판사 이제껏 영장 발부나 기각도 보면 공정해요. 이재용은 또 발부를 했던 적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발부했잖아요. 박근혜도 했죠. 그리고 뭐 추명호는 또 기각했고. 나머지 두 명 권순하고 오민석은 합인가요? 부장이고 다 직급만 달라요. 여기는 기수가 좀 어린 제일 막내급이고. 그래서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봉도사님 그 말처럼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이 심리했는데 그걸 얘기해서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판사도. 그리고 세 명이서 같이 먹는다 그러면 은근슬쩍 이거 어떻게 좀 의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밥을 먹어요? 새벽에 나왔는데 영장이 간식은 먹을 거 아닙니까? 무슨 밥을 먹어요? 사발면 먹던 거 같더만 그때. 우리 사발 먼저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어떡하지? 중요한 사건이니까. 잡을까 이런다고요? 아니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 그거 굳이 뭉개고 새로 찍었는 거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있잖아. 이런 게 밤에 감정이 쫙 해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딱 보니까 이건 발부야. 딱 찍었어. 새벽 되면서 사람에 대한 연민의 밤에 센치해갖고 딱 연애 편지 쓰고 아침에 보면 너무 창피하잖아 이게. 그냥 막 찢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뭐 알다가도 모르는. 확실한 거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찍고 그다음에 이유를 쓴대요. 발부건 기각이건. 왜냐하면 여기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여기다 도장 찍었는지 설명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유는 별게 없으니까 사실 영장은.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2015년도에 동국장의 장세주 회장이 횡령, 배임, 상습 도박이었는데 그때도 파이트. 그때 똑같았어요 이거랑. 그리고 재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이래서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어쨌든 시세 중에 한 사람 정말 정무수석 그때는 또 재벌 장세주. 그때 몇 년도죠?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이때는 이게 뭐 법원에 솔직히 우리끼리 지금 얘기지만 외압이 뭐 번질하게 들어가고 그럴 때 아니에요. 예? 그 정권에서 그랬잖아. 잘 알잖아. 얘기해 보세요. 저요? 좀 모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장세주 동국장 회장의 영장 기각됐을 때 담당 부장이 당시에 중앙지법 공정조세 형사부의 한동훈 부장이었거든요. 한동훈 부장이요? 네, 그 당시에 지금 특검. 그래서 한동훈 부장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막 반발하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전병헌 전 수석이 특수일부잖아요. 거기 담당한 3차장도 한동훈 차장이에요. 그냥 3차장이 한동훈 차장인데. 그 산하에 있는 거죠. 엑스파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은 이상한 사건. 이상한 사건이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상한 사건이라고 덮어놓으면 안 돼요. 이상한 시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긴 해요. 내부 기류가. 그러니까 GS까지 확 치고 들어가면서 확 벌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언론에 흘린 것도 검찰이 아닌가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거 뭐 영장 누가 받았어요? 이게 법원에 갔다가 법원에서 검찰로 오니까 법원에는 없어요. 이게. 그렇죠. 흘릴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 그럼 검찰에서 흘린 거네. 그렇죠. 요즘 뭐야? 그러니까 법원으로 갔다가 검찰로 다시 왔으면 이게 갖고 있으면 검찰이 흘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는
연관 검색어 최경환 네. 떴어요. 드디어 나오신답니다. 이제 뭐 왜? 다음 달 5일 아 정도. 이제는 이제 발부가 안 될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근데 그거보다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국 정지됐나요? 일단 당에서도 사실상 버림받았죠. 거기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다음 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검찰 뭐 법무부 아니면 이런 특검이나 합시다.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건 아니까 검찰로서 싸게 갑시다. 싸게 갑시다. 뭐 싸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처음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건 난 이런 거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잠적해서 넣었잖아요. 그 동대구에서 뭐 탈북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이제 검찰이 또 안 나오면 우리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는데 이제 일단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게 딱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국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 체포 찬성이죠. 국민의당 전원 찬성.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도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 찬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이거를 방탄을 할 게 없어요. 방탄이고. 아니 체포 동의서 받아본 정두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100% 된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72시간을 버티면 없어졌다가 다시 재상정이 되는데 그 국회법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건데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 본회의가 9일 날 끝납니다. 12월 9일. 8일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굳이 만약에 체포영장 바로 나와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체포동에 붙일 필요 없어 며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일 10일 날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버텨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버티면은 국민 밉상이 되면서 이미 뭐 어차피 다음 달 5일 날 출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버티면 본회의 끝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 그럼 9일 10일이라고요. 그렇죠. 며칠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은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당에서도만 넣은 게 아닌가. 나가라. 그렇죠. 아 그리고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정면 버텼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높지 않나 구속영장 청구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높죠. 뭐 일단 금액도 1억이고 뇌물이에요, 이거는. 뇌물이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이현수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이병기 원장이 100% 완벽하게 또 자백을 해서 혐의가 100% 이상은 이거는요. 아닌가 싶은데요. 예스인지 노인지 바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에 돈 어디서 줬습니까? 그랬더니 경제부총실에 가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거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경제부총실 갈 때 누가 들어들었는지 기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공개 방송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신청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의 개별 연락드립니다. 자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샵 1035 금요일 15일